바다는 모든 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침묵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크기를 자랑할 때 한국은 조용히 잠겼습니다. 세상이 소음을 낼 때 한국은 무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거대한 핵잠수함들, 웅장한 항공모함들 말이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습니다. 바다 및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지금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힘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 알프스 산맥의 설봉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유엔 본부. 글로벌 안보 전략 포럼 2025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온 500명이 넘는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모였죠. 말 그대로 세계 안보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각 좌석마다 개별 모니터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오전 9시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개회사를 마친 후 첫 번째 세션 주제가 발표됐죠. 중국, 대만 분쟁 시나리오와 서태평양 해군력 균형이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것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국제관계학과의 장 피에르 교수였습니다. 30년간 해양 전략을 연구해온 세계적 권위자였죠. 그의 뒤로는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이 펼쳐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스크린에는 3차원 서태평양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대만까지의 해협이 선명하게 표시됐고 각국의 해군 기지들이 붉은 점으로 나타났죠. 중국 해군은 현재 35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3척, 구축함 49척, 그리고 핵잠수함 12척을 포함해서 말이죠. 청중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장 피에르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이에 맞서는 서방연합의 핵심은 미국 칠함대입니다. 항공모함 2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전력이죠. 스크린에 미국 해군의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요코스카 기지, 사세보 기지, 그리고 괌의 안데르센 기지까지. 서태평양을 아우르는 미군의 전략 거점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류합니다. 이즈모급 헬기 항모와 아타고급 이지스함들이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일본 방위청 자문관인 다나카 요시히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간 일본 해군력 발전에 기여해온 그였죠. 호주 해군의 콜린스급 잠수함들도 남쪽에서 견제 역할을 할 것이고 대만 해군 자체의 방어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장 피에르 교수가 한국 해역을 가리키며 말했죠. 다만 한국 해군은 이번 시나리오 분석에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디젤 잠수함 몇 척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핵잠수함 앞에서는 무력하죠. 포럼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다나카 요시히로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장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잠수함도 없고 핵잠수함도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큰 비중을 둘 수 없다고 봐야죠. 미국 해군 전략사령부의 존 워커 대령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아시아 동맹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입니다. 한국은 글쎄요, 보조적 역할 정도? 영국 왕립해군대학의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까지 가세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연안방어 수준이죠. 원양 작전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포럼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한국 해군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따라서 우리의 전략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요. 500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좌석 구석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앨리슨 켈리 박사였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안보학과 교수이자 전직 미 해군 정보사령부 전략 장교.
나토 해양전략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녀였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포럼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켈리 박사에게 쏠렸죠.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하자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전략 분석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장피에르 교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켈리 박사는 이미 중앙 발표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한국 해군을 모르고 서태평양 전략을 짠다는 것, 그것은 마치 바다 속에 숨어있는 백상아리를 보지 못하고 헤엄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포럼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켈리 박사가 중앙 발표대에 올라서자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홀로그램 제어판을 조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200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태평양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하와이 인근 해역이 확대되면서 RIMPAC 2004라는 글자가 나타났죠.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임팩,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 훈련입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참가국은 8개국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영국,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춘 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장피에르 교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켈리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세 척의 함정으로 참가했습니다. 충무공이 순신함, 을지문덕함, 그리고 장보고함이었죠? 스크린에 장보고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800톤급 디젤 잠수함.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들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였죠. 겨우 1800톤짜리 디젤 잠수함 하나로 뭘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켈리 박사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림팩 2004 훈련 결과 보고서가 나타났죠. 훈련은 복잡한 시나리오로 진행됐습니다. 각국의 함정들이 팀을 나누어 가상의 적과 아군으로 나뉘었죠. 미국 7함대의 기함은 USS 존 스테니스호였습니다.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훈련이 시작되고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보고함이 완전히 스텔스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 훈련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점들이 각국 함정들을, 빨간색 점이 장보고함을 나타냈죠. 미 해군의 최첨단 소나도, 대잠 헬기도, 심지어 다른 잠수함들도 장보고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존 워커 대령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당시 림팩에 참가했던 장교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스크린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가상 전투 상황에서 장보고함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죠. 장보고함이 미 항공모함 전단을 기습했습니다. 포럼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USS 존 스테니스호가 어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이지스 순양함 두 척도 마찬가지였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항모 전단의 방어망을 뚫는다는 것은 켈리 박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장보고함은 그 훈련에서 총 30여 척의 함정을 가상 격침시켰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의 최신의 군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스크린에는 공식 훈련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수치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포럼장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죠. 더 놀라운 것은 장보고함이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냥 훈련일 뿐입니다. 실전과는 다르죠. 켈리 박사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훈련일 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한국 잠수함들의 다른 성과도 설명해 보시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1998년 림팩 이종모함 13척 격침 15만 톤, 2000년 림팩 박이함 11척 격침 9만 6천 톤, 2002년 림팩 나대용함 10척 격침 10만 톤. 각각의 수치가 스크린에 나타날 때마다 포럼장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장보고함까지.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켈리 박사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 알렉산더 중장이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박위함을 찾기 위해 다수의 항공전력을 투입했지만 탐지할 수 없었고 한국 잠수함의 은밀성에 놀랐다. 존 워커 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훈련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탐지되지 않고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고 끝까지 생존하는 것. 하지만 그건 디젤 잠수함 아닙니까? 핵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죠. 켈리 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디젤이라서 무시하셨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잠시 멈춘 후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기술이고 배수량이 아니라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도 세계 최강의 해군을 상대로 압도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을 아십니까? 100에서 110데시벨입니다. 이는 바다의 배경 소음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수준이죠. 포럼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독일 기술을 도입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음 저감 기술, 배터리 효율성, 전자장비의 현대화까지 모든 면에서 원본을 뛰어넘었죠. 켈리 박사가 다시 스크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한국 해군은 어떨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훨씬 더 큰 잠수함의 실루엣이었죠.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포럼장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을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켈리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속에 숨어있는 백상아리를 보지 못하고 헤엄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켈리 박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켈리 박사가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큰 잠수함의 모습이 나타났죠. 도산 안창호함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의 웅장한 모습이 홀로그램으로 재현됐습니다. 포럼장 참석자들이 탄성을 내질렀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디젤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전략 무기입니다. 잠깐만요. SLBM은 핵 잠수함만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켈리 박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여러분의 상식을 깨뜨렸거든요. 스크린에 현무사사 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바닷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미사일의 모습이 장관이었죠. 현무사사 사거리 800km의 SLBM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을 독자 개발한 나라는 몇 개국이나 될까요? 그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입니다. 총 6개국이죠. 포럼장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핵잠수함이 아니라 핵잠수함을 뛰어넘는 디젤 잠수함을 만든 거죠.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작전 반경이 제한적입니다.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도입했습니다. 스크린에 첨단 배터리 시스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존 납축전지 대비 3배의 용량, 2배의 수명, 수중에서 3주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3주라고요? 그럼 사실상 핵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음입니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끄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핵잠수함은 냉각수 순환 펌프 때문에 항상 소음이 발생하지만 디젤은 다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은 수중에서 완전히 무음 상태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유령이죠. 하지만 SLBM 하나로 전략적 균형이 바뀔까요? 하나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총 9척 건조됩니다. 각각 6발의 SLBM을 탑재하죠. 간단한 계산이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54발의 SLBM, 각각 800km 사거리로 중국 연안의 주요 군사 시설을 모두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된 겁니다.
켈리 박사가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각종 무기 체계들의 모습이었죠.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시리즈 미사일,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입니다. 그게 잠수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국은 외부 의존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핵심 기술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스크린에 한국의 조선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화오션, 세계 조선업계를 지배하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건 상선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군함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 핵잠수함은 없지 않습니까? 켈리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포럼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PR-1400이라는 3세대 원전을 UAE에 수출했죠. 원전과 잠수함용 원자로는 다른 기술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고 한국은 이미 소형화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무슨 뜻입니까?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존 워커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AUKUS 협정을 통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것처럼 한국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럼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녀가 잠시 멈춘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검증된 SLBM 능력, 그리고 핵 추진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한국 해군을 여전히 논외로 하시겠습니까? 장피에르 교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디젤 잠수함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미 세계 6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핵잠수함까지 갖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누가 논외가 되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켈리 박사가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해군의 조직도가 나타났죠. 여러분, 2005년에 미 해군의 새로운 사령부가 신설된 사실을 아십니까? 잠수함 대응 사령부 말입니까? 켈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조직이 필요했을까요? 스크린에 림팩 2004 이후에 미 해군 변화상이 나타났습니다. 림팩 2004에서 장보고함이 보여준 충격적인 성과 때문입니다. 미 해군 수뇌부는 완전히 당황했죠. 하지만 그건 훈련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훈련이라고요?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훈련에서 미 해군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항모전단의 방어 시스템이 상세히 표시됐습니다. 항공모함 주변 300km 반경의 방어망, 이지스함, 대잠 헬기, 소나 부위까지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한국의 디젤 잠수함이 그 모든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녀가 스크린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소나 시스템은 핵잠수함 탐지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핵잠수함은 아무리 조용해도 냉각 펌프 소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완전히 다르죠? 배터리로 운항할 때는 거의 무음 상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음 상태를 극한까지 활용했습니다. 스크린의 장보고함의 침투 경로가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됐습니다. 바닥층 온도차를 이용한 음향층 활용, 해저 지형을 따라 이동하는 지형 추종 항법, 마치 바다 밑바닥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 전술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스스로 개발한 거죠. 한국 해군은 좁은 해역에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미국 해군 조직 개편으로 이어진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2005년 미 해군 전략 검토 보고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 대잠 전술로는 한국형 디젤 잠수함을 탐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포럼장이 술렁였습니다. 미 해군은 완전히 새로운 탐지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저주파 능동소나 수중 무인기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음향 분석 시스템까지. 그 모든 게 한국 잠수함 때문이었다는 말입니까? 한국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켈리 박사가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10년 이후 림팩 훈련 규칙이 바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 대신 정찰 임무를 주로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이 너무 압도적인 성과를 내자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죠. 그럼 이제는 한국 잠수함도 예전만큼 활약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스크린에 최근 림팩 훈련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 박위함 12척 격침 후 끝까지 생존. 2022년 신돌석함 역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규칙이 바뀌었을 뿐 한국 잠수함의 능력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켈리 박사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미 해군이 한국 해군과의 훈련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겁니다. 디젤 잠수함의 새로운 전술을 말이죠. 스크린에 한미 합동훈련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한미 해군 합동훈련 횟수가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잠전 훈련이 급증했죠.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조용한 잠수함 운용 전술을 미군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녀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천해에서의 잠수함 운용 기술. 이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해라고 하면 수심 200m 이하의 얕은 바다입니다. 대부분의 핵잠수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환경이죠. 스크린에 동아시아 해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중국해, 황해, 남중국해 모두 천해입니다. 이 지역에서 작전하려면 한국식 기술이 필수예요. 그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켈리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전략서에는 한국 해군과의 협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한국은 미국이 배워야 할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림팩에서 충격을 준 한국이 이제는 미 해군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군요.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할 상대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해군사에 남긴 진짜 족적입니다. 가장 강한 해군조차 변화시킨 혁신의 힘이죠.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무시할 대상에서 배워야 할 대상으로 전환되었죠. 켈리 박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반도의 기후 지도가 나타났죠. 여러분, 한국의 기후를 아십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스크린에 한국의 극한 기후 상황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영상 40도의 폭염,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까지. 그게 무기 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켈리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스크린에 K9 자주포의 시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를 보십시오. 이 무기는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견뎌내도록 설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거쳤습니까? 영하 32도 극한 추위에서 시동, 영상 50도, 사막에서 연속 사격, 장마철 습도 95%에서 정밀 사격까지. 포럼장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르웨이 영구동 토층에서도 작동하고 인도 타르 사막에서도 고장 없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이 좋은 거군요. 폴란드 488문, 호주 30문, 노르웨이 24문. 지금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켈리 박사가 다른 무기 체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KF-21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개발 중인 전투기 아닙니까? 첫 비행에 성공했고 현재 양산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의 특별한 점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황사 환경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유일한 전투기입니다. 스크린에 황사가 가득한 하늘을 나는 KF-21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엔진 흡입구를 막고 센서를 교란시키는 극한 환경이죠. 다른 나라 전투기들은 그런 환경에서 비행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F-35도 황사가 심한 날에는 비행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KF-21은 다르죠? 켈리 박사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필터 시스템, 강화된 엔진 코팅, 그리고 황사 입자를 탐지하는 센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더 유리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다른 나라 전투기들이 비행을 포기할 환경에서도 KF-21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나타났습니다. 현무 미사일들을 보시죠. 현무2, 현무3, 현무4까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시리즈군요. 이 미사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도가 높다는 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내구성입니다. 켈리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들은 지하 벙커에서 수년간 보관된 후에도 정상 작동합니다. 습도와 온도 변화 때문에 대부분의 정밀 무기들은 유지 보수가 까다로운데 한국은 그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장마철 습도에도 겨울 혹한에도 견디도록 말이죠. 스크린에 한국 무기들의 해외 실전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동유럽까지 한국 무기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한국의 기후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무기 시험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켈리 박사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공적인 시험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바로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들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거군요. 2022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죠. 그 정도라면 일본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켈리 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도 넘어섰습니다. 포럼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밀이 바로 한국의 미친 날씨였던 겁니다. 자연이 만든 품질 보증서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은 잠수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크린에 다시 도산 안창호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근해의 복잡한 해류, 얕은 수심, 그리고 극한의 조수 간만의 차, 이 모든 것을 견디도록 설계된 잠수함입니다. 그럼 다른 해역에서는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겠군요. 맞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림팩에서 보여준 압도적 성과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켈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극한 시험을 통과한 진짜 실전용 무기들이죠. 그렇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도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무기들로 무장한 해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논외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죠. 포럼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죠. 켈리 박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포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죠. 켈리 박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훈련 성과일 뿐 아닙니까? 다나카 요시히로가 거들었습니다. 실전은 훈련과 다릅니다. 훈련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그것이 실제 전쟁에서의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죠. 켈리 박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훈련일 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녀가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림팩 훈련의 상세한 시나리오가 나타났죠. 림팩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전쟁 시뮬레이션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의 상황이라고요?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모의 상황에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침몰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척의 디젤 잠수함에 의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시뮬레이션상의 결과이고 시뮬레이션이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켈리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림팩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미군이 수십 년간 개발한 최첨단 전쟁 모델링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반사율, 소음 수준, 어뢰 성능, 심지어 승조원들의 숙련도까지 모든 변수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전의 예측 불가능성은 다르죠. 켈리 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셨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연속된 림팩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한국 잠수함들이 보여준 일관된 성과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20년간 계속된 우연이 있을까요? 켈리 박사가 데이터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함 13척 격침, 박위함 11척 격침, 나대용함 10척 격침,
장보고함 30척 격침. 모든 경우에서 한국 잠수함들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정 해역, 특정 조건에서의 결과 아닙니까? 특정 조건이라고요? 켈리 박사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하와이 근해 3만 제곱킬로미터 해역, 수심 4,000m의 대양입니다. 한국 근해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그런데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로 한국 잠수함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말입니까? 훈련일 뿐이라고 하셨지만 그 훈련에서 미국 해군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미군 내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2004년 림팩 이후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에서 작성된 기밀 보고서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 잠수함의 위협을 실전 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켈리 박사가 문서의 핵심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기존 대잠 전술로는 한국형 디젤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문서를 어떻게 제가 나토 해양전략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켈리 박사가 계속해서 문서를 인용했습니다. 만약 실전 상황이었다면 우리 함대는 괴멸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미군이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말입니까? 훈련일 뿐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결과였던 거죠. 켈리 박사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적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가정일 뿐입니다. 가정이지만 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켈리 박사가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9척의 도산 안창고급 잠수함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된다면? 각각이 림팩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성과를 낸다면? 그런 상황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죠. 켈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훈련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한다는 것, 그것은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라니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 말입니다. 그녀가 포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 보여준 가장 무서운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잠재적 위협 요소로서 진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설령 현재는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포럼장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켈리 박사의 말이 너무나 현실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훈련이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평화 시에 적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해군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포럼장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켈리 박사의 설명에 모든 이들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젊은 연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켈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포럼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데 한국은 왜 이런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 건가요? 켈리 박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이기도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줍니다. 그녀가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각국의 군사 퍼레이드 장면들이 나타났죠. 러시아의 붉은 광장 퍼레이드, 중국의 국경절 열병식,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까지.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만 규모나 과시성 면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한국은 왜 군사력을 숨기는 걸까요? 숨기는 게 아니라 전략적 선택입니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은밀성입니다. 그녀가 포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적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것, 그것이 잠수함의 진짜 힘이죠. 그럼 한국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잠수함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스크린에 한국의 무기 수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결과로만 말하겠습니다. 2022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 170억 달러. 상당한 규모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크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성과만 쌓아가고 있죠. 그게 효과적인 전략인가요?
림팩에서 한국 잠수함들이 보여준 것을 생각해보세요. 켈리 박사가 과거 자료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20년간 일관된 성과. 하지만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용히 한 건가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실속을 중시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녀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화려한 언론 플레이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K9 자주포를 보십시오.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가 먼저 주문했죠. 성능이 검증되니까 저절로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한국식 마케팅은 실적으로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켈리 박사가 잠수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바다 속의 잠수함을 생각해보세요. 조용히 숨어서 움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한국이 국가적으로 그런 전략을 쓴다는 말씀이군요. 소음 없이 움직이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한국식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적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평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하자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 포럼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처음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었죠. 한국의 전략이 성공한 증거입니다. 진짜 실력은 숨기고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실제 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말씀인가요? 림팩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년간 일관된 압도적 성과를 거두고도 조용히 있는 나라. 그게 더 무서운 상대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상대가 가장 위험한 상대입니다. 켈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바다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잠수함처럼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실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한 바다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켈리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해군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보죠. 스크린에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들이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켈리 박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입니다. 스크린에 미래형 군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죠. 6,000톤급 스텔스 구축함. 2030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완전 통합 전투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함정입니다. 레이더부터 무장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죠. 스크린에 KDDX의 상세 사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인 시스템과의 연동 능력입니다.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동시에 지휘할 수 있어요. 미래해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켈리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경항공모함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까지 보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3만 톤급 경항공모함입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죠. 포럼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F-35A를 40여 대 도입했고 F-35B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그럼 진정한 원양 해군이 되겠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의 해외 진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아덴만 해적 퇴치 작전, 호르무즈 해협 파견, 그리고 최근에는 홍해까지. 각 지역의 한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표시됐습니다. 20년 전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만 작전하던 해군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작전 반경이 완전히 달라졌군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한국 해군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켈리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국이 무기 수출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한국 무기 수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23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3위 수준이죠. 그 정도면 프랑스, 독일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해군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에 한국이 수출한 해군 무기들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에 수출한 호세 리살급 호위함, 태국에 수출 계약을 맺은 잠수함까지. 한국이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뀐 거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 천문을 주문한 이유가 뭘까요? 성능이 검증되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죠. 그녀가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해군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 말입니까? 20년 전에는 미국 해군을 놀라게 한 작은 나라, 지금은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혁신의 선두주자입니다. 스크린에 한국 해군의 발전사가 요약되어 나타났습니다. 1990년 림팩 첫 참가부터 2024년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 부사령관까지 한국 해군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서태평양의 핵심 해양 강국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가 포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히 바다 속에서 실력을 쌓아온 한국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겠군요.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켈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략도 바뀌어야 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을 배제한 전략은 이제 불완전한 전략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조용히 완성된 전설이 이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포럼장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500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 내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후퇴도, 수비도 없습니다. 우린 오직 전진밖에 모릅니다. 저는 존 맥카시입니다. 지난 30년간 미군에서 전략 분석관으로 일해왔습니다. 펜타곤의 지하 3층 사무실에서 전 세계 군사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제 주된 업무였죠.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국가들의 군사 전략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다룬 기밀 문서만 해도 수만 페이지에 달하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대한 축이 있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복잡해졌습니다.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했고 전통적인 동맹 체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까지. 미군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인 전쟁들을 저는 모두 분석해야 했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나토 연합군의 전력 분석이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군사동맹은 서방 세계의 방패 역할을 해왔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서 만든 최강의 방어 체계였습니다. 저는 그 체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군사적 우위는 절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징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전차와 같은 지상 전력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냉전 종료 후 평화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각국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예 전차가 없었고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과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였죠. 각국의 국방정책 담당자들이 지상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토는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군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고 유럽 각국의 자체 방어 능력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전면전을 도발한다면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면 암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독일의 전차 보유 대수 212대, 프랑스 257대, 영국 227대, 이탈리아 200대, 스페인 167대, 합쳐봤자 1000대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아시아 지역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한 나라의 데이터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타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전차 보유 대수가 2600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나토 주요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2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자주포는 3700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450대. 이 숫자들이 정말 맞는 건가요?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보기관의 자료를 교차 검증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나라, 분단된 나라, 여전히 휴전 상태인 나라. 하지만 그 특수한 상황이 이런 군사력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 자체 전력을 유지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한국군의 조직 체계였어요.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군대가 방어와 공격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과 달리 한국군은 공격에 특화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군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토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저는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유럽의 군사력 약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서방 세계가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먼저 전차 보유 현황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독일은 한때 수천 대의 전차를 보유했던 군사 강국이었죠. 냉전 시절 동독과 대치하면서 유럽 최강의 기갑부대를 자랑했던 나라였습니다. 레오파드 1형과 2형 전차들이 수천 대씩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겨우 212대의 레오파드 2A 전차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성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마저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독일 국방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작전 가능한 전차는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부품 부족과 정비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진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아프리카 전역에 군대를 파견할 정도로 강력했던 프랑스군. 르클레르 전차를 앞세워 세계 각지에서 작전을 펼쳤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257대의 전차로 본토 방어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개입 작전들로 인해 전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신규 도입 계획도 미미했어요. 영국은 더 심각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국방비 삭감으로 전차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한때 1000대가 넘었던 챌린저 전차들이 이제는 227대만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구형 모델이어서 현대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영국 국방부는 전차보다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아예 전차가 없었어요. 나토 회원국이면서 단 한 대의 전차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네덜란드는 과거에 레오파드 전차를 보유했었지만 이미 모두 퇴역시켰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전차는 필요 없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다른 무기 체계도 조사해봤습니다. 자주포는 어떨까요? 독일이 119대의 PH-2000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97대의 시저 자주포를 운용 중이었습니다. 영국은 89대의 AM277 자주포를 가지고 있었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더 적었습니다. 전체를 합쳐도 500대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더욱 부족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수십 대씩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구식 모델이었어요. 영국은 MLRS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다연장 로켓의 보유량이 이 정도라니. 이걸로 어떻게 광역 화력 지원을 할 수 있겠어요? 항공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국이 보유한 전투기 숫자는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조종사 부족 문제도 심각했어요. 특히 실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조종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평화시 훈련만 받은 조종사들이었거든요. 진짜 전쟁이 터지면 이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지난 20년간 서서히 진행되어 온 변화였습니다. 냉전 종료 후 평화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각국이 국방비를 대폭 삭감했거든요. 군사력보다는 사회복지와 경제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결과 유럽 각국의 방어 능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만약 진짜 위기가 닥친다면 이들은 무엇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미국도 사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긴 전쟁으로 지쳤고 국내 여론도 해외 개입에 부정적이었어요. 미국 우선주의가 대두되면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했어요. 유럽인들은 여전히 미군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암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방 세계의 방어 체계가 이렇게 허약해져도 되는 걸까요? 나토라는 거대한 방패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아무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나토의 억제력을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서방 세계가 약해지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강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다시 한번 아시아 지역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대한민국의 군사력 데이터.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나토 전체보다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저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조직 특히 지상군에 대해 깊이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시작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의 여행이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면서 저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군은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조직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국가가 방어를 염두에 두고 군대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한국군은 공격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였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7군단이었습니다. 처음 이 부대에 대한 자료를 읽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규모와 화력을 가진 기계화 군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7군단의 공식 명칭은 제7기동군단이었습니다. 기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공격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7군단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0기계화보병사단 11기계화보병사단 8기계화보병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단마다 최신형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를 완비하고 있었어요. 이 4개 사단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일 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일 군단으로는 세계 최강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훈련 내용이었어요. 다른 나라 군대들이 방어 전술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7군단은 오직 공격 훈련만 했습니다. 방어 훈련은 아예 없었어요.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북진이었습니다. 개성을 거쳐 평양까지 진격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작전 목표였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방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전진만을 염두에 둔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런 군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군도 방어와 공격을 균형 있게 고려하거든요. 하지만 7군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후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7군단의 편제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각 기계화보병사단은 전차대대 3개와 기계화보병대대 6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자주포대대와 다연장대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나라 전체 육군보다 강력한 수준이었죠. 한 개 사단의 화력만으로도 소규모 국가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7군단의 핵심이었어요. 수도 방어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최우선 공격 부대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172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K9 자주포도 84대나 되었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갖춘 완벽한 기계화 사단이었습니다. 20기계화 보병사단도 만만치 않았어요. 역시 K2 전차 172대와 K9 자주포 84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은 특히 야간 기동전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밤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주특기였습니다. 11기계화 보병사단과 8기계화 보병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각 동일한 규모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7군단 전체로 보면 K2 전차만 약 700대, K9 자주포 336대였습니다. 여기에 천무 다연장 로켓과 각종 지원 장비까지 더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화력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드 2A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M1A2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더 우수했죠. 특히 기동성과 화력면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그 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거리가 50km에 달했고 정확도도 뛰어났어요. 분당 6발까지 연속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성능의 자주포를 336대나 보유하고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위력이었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거든요.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했고 GPS 유도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어요. 한 번에 12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7군단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무기 자체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들의 훈련 강도였습니다. 7군단 장병들은 연중 무휴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했어요. 혹독한 겨울 훈련 폭염 속 하계 훈련 야간 기동 훈련까지. 이들에게는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전쟁에 대비한 훈련의 연속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이 군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군대가 만들어진 걸까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군사력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단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그 참혹한 전쟁.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그 전쟁이 남긴 교훈이 지금의 7군단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방어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적극적인 억제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철학. 그래서 그들은 방어가 아닌 공격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거죠. 상대방이 도발을 시도하기 전에 미리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방어 중심의 소극적 전략을 택하는 반면 한국은 공격 중심의 적극적 전략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군이 다른 군대와 구별되는 핵심적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7군단은 그런 철학의 결정체였죠. 데이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중간 규모 국가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료들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 봤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존 혹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선배 분석관인 마이클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고 해도 나토 회원국들보다 강하다는 건 말이 안 돼.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수십 년간 나토의 우위를 당연하게 생각해온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저 역시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몇 번이고 재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CIA, DIA, NSA 모든 정보기관의 자료가 일치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허위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건 아닐까?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과장해서 발표하는 거 말이야.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북한을 의식해서 실제보다 강해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곧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의 과거 기록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과장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군은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활약을 살펴봤습니다. 백마부대와 맹호부대는 미군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줬어요. 베트콩들조차 한국군 부대와는 정면 충돌을 피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국군은 자신들의 성과를 크게 홍보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죠.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군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큰 소리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 한국이 군사력을 과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어요.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정말로 이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서방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선입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KAI 같은 회사들의 실적을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끼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현대로템의 K2 전차 개발 과정을 보면 그 실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MTU와 기술 협력을 하긴 했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었어요. 특히 화력 통제 시스템과 엔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으로 만든 전차가 허술할 리 없었죠. 한화시스템의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는 영국의 브레이브하트를 참고했지만 이후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시켰어요. 지금의 K9은 원형과는 완전히 다른 무기였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오히려 원조를 뛰어넘었죠. 특히 K9 자주포의 수출 실적은 놀라웠어요. 터키, 인도, 폴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산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무기가 그저 그런 수준이라면 이런 수출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 특히 호주 같은 까다로운 나라에서 선택했다는 건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랜 경험과 직감이 말하는 것과 냉정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 주둔 경험이 있는 퇴역 장군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해리슨 장군이었어요. 그는 20년 전 용산 기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장군님, 한국군이 정말 그렇게 강한가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한국군의 강함은 단순히 무기나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는 다른 군대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 특별한 뭔가요? 저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군은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난 70년을 보냈어. 그들에게는 평시라는 개념이 없어. 매일이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지. 그래서 그들의 훈련 강도와 실전 준비 상태는 다른 어떤 군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해리슨 장군의 말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의 강함은 단순히 장비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아온 경험이 만들어낸 독특한 군사 문화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7군단 같은 규모의 기계화 군단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텐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국방비 대비 GDP 비율을 봐도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더욱 궁금한 것은 한국이 이런 군사력을 왜 숨기려고 하는지였어요. 보통 군사 강국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숫자와 추측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군의 능력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실전에서도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한국군의 실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과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군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2시 34분 북한은 갑작스럽게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170여 발의 포탄이 떨어졌고 민간인 2명과 해병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한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였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침략 행위였죠. 문제는 그 순간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들이 정비 중이었다는 점이었어요. 포격이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자주포가 분해된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응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포병들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군은 믿기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포격 시작 13분 후인 오후 2시 47분. 연평도의 K9 자주포들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분해되어 있던 자주포를 13분 만에 재조립하고 발사 준비를 완료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처음 봤을 때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숙련된 포병이라도 분해된 자주포를 13분 만에 조립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정상적인 조립 시간만 해도 1시간은 좋게 걸리는 작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13분 동안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포병들은 포격이 시작되자마자 분해된 부품들을 재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표적을 식별하고 사격 재원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3분 후 80여 발의 포탄으로 응사했습니다. 이때 한국군의 대응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어요. 미군조차도 이런 신속한 대응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13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빠른 정도가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수준이었거든요. 일반적인 군대라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작업이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당시 연평도에 주둔했던 포병들의 증언을 찾아봤어요. 한 포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훈련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들은 매일같이 이런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주포분의 조립 훈련은 기본이었고 응급 상황 대응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심지어 밤중에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분해된 포를 조립하는 훈련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어요. 포병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완벽하게 협조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했어요. 이런 수준의 협동 작업은 수년간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평도 포병부대의 대대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북한의 포격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장병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당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빨리 응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순간 우리는 평소 훈련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군이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첫 번째 구체적 증거였거든요. 더 이상 숫자나 추측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 저는 다른 사례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을 여러 개 발견했어요. 2002년 서해 교전 때도 한국군의 대응은 매우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 개선을 침범했을 때 한국 해군은 즉시 대응했어요. 전투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전술과 화력은 북한군을 압도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퇴각해야 했어요. 이 역시 평상시 철저한 훈련의 결과였죠. 한국군의 이런 대응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벌어져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의 능력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데이터가 보여주는 만큼 강력한 군대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데이터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훈련 강도가 높다고 해서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의 군사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강함 뒤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강함은 단순히 물리적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군대에서 찾을 수 없는 정신적 자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존을 위한 투지였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였어요. 분단 상황에서 70년을 버텨온 한국군. 그들에게 전쟁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 매일을 긴장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이런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7군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생존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70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최강의 군단이었죠. 그리고 연평도에서 보여준 13분의 기적은 그런 능력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한국군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할 무렵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어요. 이 전쟁은 현대 군사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들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했죠. 전쟁 초기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상했어요.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규모의 전차와 포병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방대한 무기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러시아의 기존 무기 체계들은 현대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특히 포병 분야에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구식 견인포와 로켓 시스템으로는 정밀 타격이 어려웠거든요. 정확도가 떨어져서 민간인 피해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어요. 반면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최신 무기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정확도와 위력은 전장의 판도를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자마자 즉시 전선에 투입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실전에서부터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러시아군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했고 적의 포병을 무력화시켰어요.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은 K9의 성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숫자보다 기술력과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 체계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철학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 가장 주목받은 무기 중 하나가 바로 K9 자주포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K9을 이용해 러시아군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했어요. 기동성과 화력 정확도 모든 면에서 러시아의 구식 포병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기동력은 탁월했어요.
K9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물의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포를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었어요. 사격 준비 시간이 기존 자주포의 절반 이하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생존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때 저는 한국 무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에서 개발되고 테스트된 결과물이었거든요. 실제 위협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무기들이었어요. 특히 K9 자주포의 사격 정확도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일반적인 자주포의 명중률이 60에서 70% 수준인 반면 K9은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과 정밀 유도 기술의 결과였죠. 수년간의 연구 개발이 만들어낸 성과였어요. 하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군 포병들의 운용 능력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한국 교관들이 현지 포병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기존 대비 사격 효율이 3배 이상 향상되었거든요. 단순히 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운용 기술까지 뛰어났던 거죠. 우크라이나 포병 대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K9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자주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완전히 다른 무기였어요. 정확도와 속도 모든 면에서 기존 무기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 교관들의 훈련 방식도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7군단이 실제 전투에 투입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연평도 사건에서 보여준 13분의 기적이 전면전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된 한국 무기의 성능이 대규모 작전에서도 발휘될까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한국군의 훈련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7군단의 기동훈련은 마치 실제 전쟁 같았습니다.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어요. K2 전차들이 일제히 기동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수백 대의 전차가 하나의 물결처럼 움직이며 목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 뒤를 K9 자주포들이 따라가며 화력 지원을 제공했죠. 이런 수준의 기계화 부대 운용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웠어요. 천무다연장 로켓들의 일제 사격도 장관이었습니다. 수십 기의 발사대에서 동시에 로켓들이 발사되어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그 정확도와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목표 지역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전차 자주포 다연장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각 부대 간의 협조와 조화가 완벽했어요. 이런 수준의 협동작전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7군단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무기체계였어요. 수십 년간 다져진 훈련과 실전 경험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연평도에서 보여준 13분의 기적은 이런 능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의 진정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개별 무기들의 성능이 증명되었지만 7군단 전체의 위력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증거들로 봤을 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았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걸까요? 힘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군사력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공격이 아닌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죠. 그들의 목표는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었어요. 한국군의 진정한 능력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었어요.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한국 군사력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국의 방어력 강화가 시급했어요.
나토 회원국이지만 자체적인 방어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특히 지상군의 화력이 러시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졌어요. 폴란드 정부는 여러 나라의 무기 체계를 검토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까지 모든 선택지를 놓고 신중하게 비교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한국의 K2 전차였어요. 이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폴란드가 서방의 전통적인 무기 체계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계약의 배경을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7군단의 훈련을 직접 목격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들은 K2 전차의 실제 성능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동성과 화력 정확도에서 다른 전차들을 압도했거든요. 실제 훈련 장면을 본 폴란드 장성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K2 전차들이 기동하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계화 부대는 처음 봤어요. 단순히 전차 성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운용 능력까지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러시아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계약 규모였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 총 계약 금액이 한화 약 6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에게는 역사적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체계 전체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즉 7군단과 같은 기계화 군단을 폴란드에 만들겠다는 뜻이었죠. 한국의 군사 철학까지 함께 수입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계약에는 단순한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무기 생산 공장을 짓고 현지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것까지 포함된 패키지 딜이었어요. 이는 다른 무기 수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계약 체결 이후 폴란드군은 한국에서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7군단의 교관들이 직접 폴란드 장병들을 가르쳤어요. 한국의 전술과 운용 기법을 완전히 전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군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어요. 폴란드 기갑부대 대령은 훈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방식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실전을 가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훈련받으니 실력이 급격히 늘었어요. 저는 이때 한국 무기의 진정한 경쟁력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기와 함께 운용 기술과 전술까지 전수하는 거였죠.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점이었어요. 폴란드 계약의 성공은 연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고 에스토니아도 뒤따랐어요. 핀란드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주는 이미 K9을 운용하고 있었고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었어요. 인도도 한국과 대규모 방산 협력을 시작했어요.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거대한 기회가 되었죠. 아시아의 군사 강국 인도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터키도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시리아 내전에서 K9의 성능이 입증되자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터키는 K2 전차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들에게 말이에요. 이런 변화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실제 사용국들의 만족도가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정비성에서도 탁월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실전에서의 효과가 확실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다른 자주포들을 압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활약이 이를 증명했죠. 러시아의 구식 포병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위력을 보여줬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의 다연장 로켓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GPS 유도 기능이 탑재되어 오차 범위가 몇 미터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다른 어떤 다연장 로켓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7군단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존재였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방어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었거든요.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다른 무기 수출국들과 달리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상대국의 방산업체와 협력해 현지 생산 능력까지 키워주었거든요. 이런 방식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한국 군사력의 세계적 확산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수출의 성공을 넘어서 국제 질서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7군단이 상징하는 한국식 군사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21세기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본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모두 한국과 방산 협력 논의를 시작했어요. 발틱 3국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나토 방어 체계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어 수단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무기 체계는 바로 이런 요구에 부합했어요. 방어가 아닌 공격을 통한 억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적이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미리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죠. 이는 전통적인 방어 중심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냉전 종료 후 서방 세계가 안주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북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서둘렀고 동시에 방어력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이들도 한국의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성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환경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이 사격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어요. 이는 한국 무기의 뛰어난 환경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으로 포병 전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인도군 포병들은 K9의 성능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인도 포병 장성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9 도입 후 우리 포병의 전투력이 3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정확도와 사거리 모든 면에서 기존 포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특히 신속한 진지 전환 능력은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호주 역시 한국 무기의 충실한 사용자가 되었어요.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더 강력한 방어 수단이 필요했거든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은 이런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호주군은 이미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이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무기 체계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 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 실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실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죠. 이는 한국 무기의 실전 지향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평화 시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별로인 무기들과 달리 한국 무기는 실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에서 검증받은 결과물이었거든요. 위협이 현실인 곳에서 개발된 무기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가져온 심리적 효과였어요. 한국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의지가 생겼거든요. 이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폴란드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한국 무기 도입 이후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이고 당당해졌어요. 폴란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국제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상대방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힘의 균형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7군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방어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약해서 당하지 않고 강해서 지킨다는 자세였죠. 이는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고전적 명제의 현대적 구현이었어요. 이는 한국이 지난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터득한 생존의 지혜였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고전적 명제의 현대적 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죠. 한국의 경험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무기로 약한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는 기존의 군사 강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7군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군사력은 21세기 국제 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강함을 통한 안정이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방어가 아닌 전진만을 아는 7군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지난 30년간 전 세계 군사력을 분석해온 저에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방어가 아닌 전진만을 위해 만들어진 7군단. 그들이 보여준 13분의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어요.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나토 전체보다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면서도 결코 자랑하지 않는 나라. 오직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강의 무기를 만들어낸 나라. 이제 한국의 군사 철학과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인도까지 호주에서 노르웨이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힘을 인정하고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강함을 통한 안정.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